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전 세계 어느 병원도 어느 의사도 포기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북유럽의 최고 병원들, 미국의 유명 의료기관들까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 청년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학 교과서를 다시 쓴 이 놀라운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카스 헬렌이라고 합니다. 북유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올해 18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건강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병원과 함께 살아야 할 겁니다. 그 말은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병원 침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심전도 기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3살 때 첫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6살 때 두 번째, 9살 때 세 번째 수술을 받았죠. 수술실 천장의 하얀 조명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매번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셨고 저는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엄마의 눈물 자국을 봤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담당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담실 문틈으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카스의 심장은 계속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을 더 견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새 깨어 계셨습니다. 15살 때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구급차가 왔고 그부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받으며 실려갔습니다.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6살 생일날 병원에서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죠. 제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 달 뒤 학교에서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심각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담당 의사는 부모님께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의 심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리라는 말은 곧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죠. 부모님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가족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쓰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16살의 제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거라는 걸 온 가족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매일 밤 그런 글을 쓰며 울었습니다. 16살 소년이 유서를 쓴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의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는 17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했고 온갖 약물을 투여받았죠.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심장 모니터의 삐삐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제게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우리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도 아버지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를 살릴 방법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전 세계 병원들을 조사하셨어요. 유럽의 유명 심장 전문 병원부터 미국의 대형 의료기관까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을 첨부해서 제발 우리 아들을 봐주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죠. 엄마는 밤새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며 혹시 새로운 치료법이 있나 알아보셨습니다. 첫 번째 답장은 독일의 한 유명 병원에서 왔습니다.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메일을 열었지만 내용은 냉정했어요. 환자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현재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심장 이식도 고려해봤으나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수술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화까지 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 상태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완치는 불가능하고 통증 관리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증 관리라는 말은 곧 마지막을 편안하게 맞이하라는 뜻이었죠. 부모님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의 병원들에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의학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어느 병원도 저를 치료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넬 뿐이었죠. 아버지는 미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니까 혹시 거기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거죠.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병원들에 연락했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화상 상담도 해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미국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술은 이미 다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의 개입은 환자에게 오히려 고통만 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상담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17살 가을,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왔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저는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죠. 이번엔 정말 위험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의사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했어요. 제 의식은 흐릿했지만 주변이 온통 혼란스러운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의 관과 선이 연결됐고 기계들이 제 생명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부모님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를 부모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작별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야,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전 세계 병원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돌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거절당한 병원에도 다시 메일을 보내고 새로운 병원들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하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유감이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약해졌고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부모님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17년이라는 짧은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조금밖에 누려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구나. 친구들과 뛰어놀아보지도 사랑에 빠져보지도 꿈을 이뤄보지도 못한 채 가야 하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계셨고 얼굴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루카스야,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널 치료할 수 있대. 저는 처음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병원이 포기했는데 어느 병원이 저를 치료하겠다는 걸까요? 엄마가 보여준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아드님 루카스 헬렌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치료는 현재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일을 보낸 곳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은 어떤지, 그 병원은 믿을 만한지,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건지. 밤새 자료를 찾아보셨죠.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심장 수술 분야에서는 생존율이 유럽이나 미국보다 높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 유럽의 그 많은 병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동양의 한 병원이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던 거죠. 아버지도 신중했습니다.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자. 서두르면 안 돼. 다음 날 그 병원과 화상 상담을 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하셨습니다. 루카스의 심장 기형은 확실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여러 번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시도했던 방법들은 전통적인 접근법입니다. 저희는 최신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 선생님은 자신 있게 답하셨어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 저희 병원 성공률은 80% 이상입니다. 80%. 다른 병원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상황에서 80%라는 숫자는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죠? 낯선 나라에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부모님은 밤새 고민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루카스야, 한국에 가보자. 어차피 여기 있어도 희망이 없잖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지만 부모님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봤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장비를 준비해줬어요. 비행 중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올게.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응원해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루카스야, 무섭니?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버지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용감하구나.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여행이 저에게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비행 시간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제 몸 상태 때문에 특별 좌석에 앉아야 했고 의료 장비도 함께 실었어요. 승무원들은 수시로 제 상태를 확인했고 엄마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셨죠. 한국은 기술이 정말 발달한 나라래. 의료 서비스도 최고 수준이고. 비행 중간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엄마가 급히 승무원을 불렀고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다행히 산소를 공급받고 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은 더욱 긴장하게 됐죠. 드디어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본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엔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날 살릴 수 있을까?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우리는 입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친절했고 제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빠르게 처리해줬어요. 출구로 나가자 병원에서 보낸 직원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헬렌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창밖 풍경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한글로 된 간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네.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거대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한 전담 직원이 안내해줘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긴장감이 더 커졌어요. 이제 곧 한국 의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과연 이분들이 정말 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병실로 안내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먼저 놀랐어요. 유럽 병원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게 최신 장비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죠.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담당 의료진이 들어오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간호사 2분, 그리고 통역사분이 함께였어요. 주치의 선생님은 중년의 남자분이셨는데 첫인상이 매우 온화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셨어요. 루카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제 차트부터 봤는데 이 선생님은 먼저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죠. 선생님은 부모님과도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걱정 많으셨죠? 이제 저희가 함께하니까 조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엄마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위로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들으신 거니까요. 아버지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바로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CT 촬영, 혈액 검사 등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의 검사는 유럽과 달랐습니다. 모든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검사실마다 최신 장비가 있었고 의료진들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면 끝날 검사를 유럽에서는 하루 종일 걸렸는데 말이죠.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은 긴장한 채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루카스의 심장 상태는 확실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엄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가능하다, 포기하세요 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믿기지 않으셨던 거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병원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주치의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유럽에서 시도하신 방법들은 전통적인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루카스의 경우는 그 방법으론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최신 로봇 수술과 특수 기법을 결합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현재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봇 수술이라니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루카스는 길어야 몇 개월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수술을 하면 80% 이상의 확률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라니.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 수 있다는 뜻일까요?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나요? 선생님은 차트를 확인하시며 답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루카스의 체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견디기 힘드니까요.
영양관리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중관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영양제를 맞고 특별히 준비된 식단을 먹었어요. 간호사들은 수시로 제 상태를 체크했고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2번씩 회진을 오셨습니다. 놀라운 건 모든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분들은 항상 미소를 지으며 루카스 씨,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돼 있어서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했어요. 한 의사가 기록한 내용을 다른 의사들도 즉시 볼 수 있었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중복 검사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루카스, 수술은 대략 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로봇팔을 이용해서 심장의 기형 부위를 정밀하게 교정할 거예요. 기존 수술보다 훨씬 정교하고 안전합니다.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수술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은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수술 중 심장이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이런 수술을 수십 번 성공시켰습니다. 루카스를 믿고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 말에서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수술 전날이 됐습니다. 저는 긴장돼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엄마는 밤새 제 곁에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간호사분이 수면제를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마지막 밤을 깨어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주치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루카스, 준비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잘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저는 이 선생님을 정말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분들이 들어와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정맥 주사를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엄마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셨고 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루카스야, 곧 건강해질 거야. 우리 아들 용감하게 자라자.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복도를 지나며 부모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엄마가 계속 제 손을 쓰다듬으셨죠. 사랑한다, 루카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실 문 앞에서 부모님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을 꼭 안았어요. 수술실 안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여러 대의 기계들과 모니터가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잠깐만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마취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씌워주셨고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9, 8.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부모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셨고 엄마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6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매분,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며 부모님은 초조하게 기다리셨죠. 수술이 시작되고 3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 한 분이 나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조금 안도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계속 기도문을 중얼거리셨고 아버지는 복도를 걸으며 불안감을 달래셨습니다. 4시간째, 5시간째.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복도에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부모님은 식사도 하지 않으신 채 수술실 앞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식사를 권했지만 두 분 모두 거절하셨죠. 아들이 수술 중인데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마침내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으시는 선생님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급히 달려가셨죠.
선생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부모님을 부축하며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심장의 기형 부위를 완전히 교정했습니다. 로봇 수술 덕분에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었어요. 이제 루카스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어요.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고 귀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분이 제 상태를 확인하고 계셨죠. 루카스 씨, 들리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엔 통증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곧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루카스야, 수술 성공했어. 이제 다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의 관과 선이 연결돼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가 제 생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모니터 속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고 안정적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그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첫날 밤은 힘들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고 호흡하기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분들이 계속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밤새 1시간마다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물을 투여했죠. 한 간호사분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예요. 루카스 씨는 잘하고 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처음으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간호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였지만 그 자체가 기적 같았어요. 몇 달 동안 누워만 있다가 앉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루카스가 젊고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사흘째엔 호흡기를 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이제 스스로 숨 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호흡기가 빠지는 순간은 조금 불편했지만 제 힘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느낌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오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셨어요. 루카스야, 한국 음식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 나중에 네가 퇴원하면 같이 먹자. 아버지는 병원 주변을 산책하며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죠.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야. 너도 곧 나가서 볼 수 있을 거야. 일주일이 지나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난다는 건 큰 진전이었어요. 일반 병실은 창문이 있어서 밖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울의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풍경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뒤부터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셔서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천천히 시작할 겁니다. 먼저 침대에 앉는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엔 서는 연습 그리고 걷는 연습을 할 거예요. 듣기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재활 시간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내리고 앉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몇 달 동안 누워만 있었던 몸이 중력을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어지러웠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격려해 주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첫날 치고 아주 훌륭합니다. 그 말에 힘을 얻어 조금 더 버텼습니다. 이틀 뒤엔 침대에서 내려와 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간호사분들이 부축해 주셨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불과 몇 초였지만 제 발로 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리셨죠. 루카스야, 넌 해낼 수 있어. 엄마가 봤어. 재활은 매일 조금씩 진전됐습니다. 처음엔 몇 초밖에 서 있지 못했지만 일주일 뒤엔 1분 동안 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한 걸음, 두 걸음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을 때마다 의료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한편 주치의 선생님은 제 심장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하셨습니다. 매일 심전도 검사를 하고 일주일마다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검사 결과는 매번 좋았습니다. 심장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수술이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루카스, 이제 복도를 걸어볼까요? 혼자서요. 혼자 걷는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확신에 차 있으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 나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선생님은 바로 옆에서 따라오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10걸음, 20걸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복도 끝까지 걸었어요. 그리고 돌아서 다시 병실로 걸어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엄마는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혼자 걸었잖아. 저도 울음이 터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음을 기다리던 제가 지금은 혼자 걷고 있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들이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빌딩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건강한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이젠 병원 복도를 여러 바퀴 돌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계단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층도 힘들었지만 점점 2층, 3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죠.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항상 루카스 씨는 정말 모범 환자예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중요한 검사를 하셨습니다. 심장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였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당신의 심장은 이제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정상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정상이라고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상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반복하셨고 아버지는 선생님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선생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겸손하게 답하셨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의료진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치의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 간호사분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각자 제 손을 잡으며 축하해 주셨고 앞으로의 인생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술 후 2달 만이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은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이라고 하셨지만 저희 집은 북유럽이었죠. 곧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퇴원 전날 병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2달 동안 지냈던 이곳이 이제는 제 2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처음 재활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 걸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들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선물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한국 전통 부채와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루카스 씨, 건강하게 잘 지내요.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한 간호사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이분들과 헤어진다는 게 슬펐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마지막 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주치의 선생님은 퇴원 요약서를 건네며 설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됩니다. 북유럽에 돌아가서도 이 자료를 현지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의료진 여러분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주치의 선생님을 비롯해 간호사들, 물리치료사 선생님까지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송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께 악수를 청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행복하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 선생님은 단순히 제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제 인생 자체를 구해주셨으니까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서울의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모든 게 제게 허락된 거라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으셨죠. 루카스야, 우리 서울 구경 좀 하고 갈까? 그날 오후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명동, 남산, 한강. 처음 보는 풍경들이었어요.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였고 거리는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길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숨을 쉬는 것.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루카스야, 이 나라가 널 살렸어.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나라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의 의료진, 한국의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저녁엔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처음 먹어보는 맛들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평범하게 밥을 먹고 웃고 살아갈 수 있구나. 당연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북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설레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컸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왔으니까요. 그날 밤 부모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루카스야,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을 알게 된 게 축복이야. 엄마도 덧붙이셨습니다. 유럽에서는 포기하라고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살리겠다고 했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저는 두 분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포기당한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한글 간판들, 활기찬 거리들. 모든 게 아쉬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이 나라가 저를 받아줘서, 치료해줘서, 살려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셨죠. 아버지는 한국 국기를 보며 고개를 숙이셨고 엄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엔 올 때와 달랐어요. 의료 장비도 필요 없고 특별 좌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승객으로 앉아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꼭 다시 올게요. 북유럽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현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들은 제 의료 기록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몇 달 전만 해도 말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상이라니. 한 의사는 한국 병원에 직접 연락해서 수술 방법을 문의하기까지 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루카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엔 창백하고 힘없던 제가 이제는 건강한 얼굴색을 되찾았으니까요. 선생님들도 반겨주셨습니다. 기적이구나, 루카스. 정말 잘 됐어. 처음으로 체육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평생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운동을요. 축구공을 차고 달리고 뛰어올랐어요. 숨이 차긴 했지만 가슴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튼튼하게 뛰고 있었죠. 골을 넣었을 때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현지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루카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주치의 선생님의 부탁이 떠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달라는 말씀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감탄했어요. 유럽 의료 시스템이 포기한 환자를 한국이 살렸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 기사가 실리자 엄청난 반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의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얼마 후 국영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와 함께 한국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게 제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촬영팀은 저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카메라 앞에서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말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난치병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문의하기 시작했고 의료 관광이 증가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의학학회에서 제 케이스를 발표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주치의 선생님과 저는 함께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 앞에서 선생님은 수술 과정을 설명하셨고 저는 환자의 입장에서 경험을 나눴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많은 의사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수술이 가능했습니까? 사용한 장비는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하셨어요. 학회가 끝난 후 여러 병원에서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이 모든 일이 뉴스가 됐습니다. 한국 의료, 유럽 의학계를 놀라게 하다, 포기했던 환자, 한국에서 기적 일어나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의료 기술.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저는 학교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제2의 삶을 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요.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죠. 부모님도 바빴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엄마는 인터뷰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에요.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도 덧붙이셨죠. 유럽에선 효율만 따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선 생명의 가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유럽과 한국 사이에 의료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제 케이스가 계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양국 의료진이 교류하고 기술을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협정 체결식에 저도 초대됐습니다. 무대에 서서 두 나라 대표들이 악수하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대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씨 덕분에 한국과 유럽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한국이 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물론 의대를 목표로 했죠. 주치의 선생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목표가 뚜렷하니 즐거웠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희 가족은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만에 찾은 서울은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루카스 씨,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간호사분들은 제가 헐쩍 자란 걸 보고 놀라워하셨죠. 주치의 선생님과 검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뵙는 선생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심장이 아주 튼튼하게 잘 뛰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해요.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루카스. 당신은 제 환자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의지가 강했기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병원 측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1년 전 저를 돌봐주셨던 의료진들이 모두 모였어요. 케이크를 자르며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쳐주셨죠. 한 간호사분이 제게 편지를 건네주셨습니다. 1년 전 퇴원할 때 쓴 편지였대요. 루카스 씨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 편지는 1년 후 만났을 때 주려고 보관했답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루카스 씨, 꼭 건강해지세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따뜻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치의 선생님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대 진학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에요. 루카스는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아픔을 겪어봤으니까요. 선생님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의사가 되는 길은 힘들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릴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루카스라면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겠다고요. 한국 여행 중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부산 해운대. 모든 곳이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한국이 점점 좋아졌어요. 이 나라가 단순히 저를 살린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의료가 그렇게 훌륭한가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네요.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구나, 아가. 건강하게 잘 살아라.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셨습니다. 엄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루카스야, 우리 나중에 한국에서 살까? 엄마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반은 진담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을 보내고 다시 북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한국을 떠날 때 아쉬움이 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올게요, 한국.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의대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제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글이었죠. 면접 날 교수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루카스 학생의 경험은 의사로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의술의 시작이니까요. 한 교수님은 제게 물으셨어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나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과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부모님은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어요. 한국이 제 생명을 구해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줬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메일로 답장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루카스.
당신은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우리 병원에서 실습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의과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공부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어요. 제 목표가 분명했으니까요.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의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사가 되는 것. 그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학년 여름방학 한국으로 의료 연수를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달간 실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번엔 환자가 아니라 미래의 의사로 온 거니까요. 병원 실습은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봤어요.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의사의 자세구나 싶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갈 기회도 있었습니다. 관찰자로서였지만 그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선생님은 환자의 심장을 수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자도 루카스 씨처럼 다른 병원에서 포기당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을 때 의료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숭고한 일이구나. 실습 중에 여러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환자들도 많았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환자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국에서 치료받지 못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포기당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환자들은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환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그런 의사가 될게요. 약속합니다. 한 달간의 실습이 끝나고 병원에서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청진기였습니다. 루카스, 이 청진기로 많은 환자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저는 그 청진기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평생의 보물이 될 거예요. 북유럽으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젠 목표가 더 구체적이었어요. 심장 전문의가 되어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유럽에 전파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전공의 과정을 시작했고 심장내과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죠. 제 심장을 살려준 분들처럼 저도 다른 이들의 심장을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전공의 시절 포기당한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힘든 수술도 마다하지 않았죠. 동료들은 물었어요. 루카스,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저는 답했습니다. 한때 저도 저 환자들 중 하나였거든요.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환자가 왔습니다. 심장 기형으로 여러 병원에서 거절당한 청소년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렵겠는걸?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연락했습니다.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보내드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선생님은 자세한 답변을 보내주셨고 화상회의로 수술 계획까지 함께 짰습니다. 그 계획을 바탕으로 수술을 진행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회복했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주셨죠. 제가 한 건 그 가르침을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 일 이후 저는 유럽에서 한국식 치료법을 전파하는 의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학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청중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이 정도였다니. 지금도 저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을 뵙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환자들을 만나죠.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고향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했지만 한 나라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에게 그 희망은 한국이었어요.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숨쉬고 계신 것에 감사하세요. 생명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니까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건강도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